한 번 죽인 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죽일 땐 내 손을 잡고 하더군요. 형사 이도우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아내 서율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다가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도우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다. 그 손이 얼마나 더러운 손인지. 9개월이 흘렀다. 늦가을 저녁 도우는 여동생 유리의 성화에 못 이겨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동행했다. 유리는 몇 달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오빠, 언니 떠난 지 꽤 됐잖아. 이제 좀 나와. 집에만 있으면 안 돼. 유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도훈의 발이 멈췄다.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남자. 정갈한 회색 셔츠, 부드럽게 미소 짓는 인매. 그 얼굴을 도우는 안다. 너무나도 잘 안다. 주영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도훈 형사님 아니세요? 와, 이게 무슨 인연.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빠, 이 사람이 내 약혼자야. 주영석. 멋지지? 도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남자.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본 바로 그 남자. 그런데 지금 내 여동생의 약혼자라고? 반갑습니다, 형사님. 아니,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주영석이 손을 내밀었다. 도훈은 그 손을 멍하니 바라봤다. 9개월 전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손을 꽉 잡았던 그 손. 이상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장례식장까지 왔을까? 그것도 고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도훈은 그 의문을 삼켰다. 슬픔에 잠긴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주영석의 눈빛을 보는 순간 도훈은 직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주영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도훈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괜찮아. 반가워. 악수를 나누는 동안 도훈은 주영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그 눈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차갑게 가라앉은 계산된 무언가를. 식사가 끝나고 유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둘만 남게 됐다. 주영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사모님 정말 좋은 분이셨죠. 도훈의 손이 멈췄다. 당신, 내 아내를 어떻게 알았지? 아, 그게 주영석이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사실 사모님이랑 같은 등산 동호회였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문상 갔었던 거고요. 등산 동호회? 도훈은 아내가 등산을 즐겼던 걸 안다. 하지만 동호회 활동은 처음 듣는 얘기였다. 네. 매주 일요일마다 모였거든요. 사모님 정말 밝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주영석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도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이 뭔데?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타깝다는 말씀이었어요. 유리가 돌아왔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훈은 계속 생각했다. 서율의 휴대폰은 사고 당일 분실됐다. 경찰 조사 결과 미끄러운 바위에서 추락한 단순 사고사.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주영석이라는 남자. 왜 하필 내 여동생과 만났을까? 왜 하필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걸까? 도훈은 서랍을 열어 아내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등산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석 오빠가 추천한 코스. 꼭 가보고 싶다. 도훈의 손이 떨렸다. 다음 챕터에서는 도훈이 주영석을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남자는 완벽했다. 그게 더 수상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경찰청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주영석, 1987년생, 서울 강남구 거주, 스타트업 CEO, 전과 기록 없음, 교통 위반한 건 없음, 세금 체납 없음, 신용등급 1등급, 너무 깨끗했다. 도훈은 15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배웠다.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작은 법규 위반, 민원 기록, SNS 게시물, 심지어 온라인 쇼핑 리뷰까지. 하지만 주영석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이상하네. 도훈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주민등록 이력 조회. 주영석, 2015년 1월 15일 전입신고. 그 이전 주소는 부산광역시. 그런데 부산 시절의 기록이 없었다. 대학 졸업 증명서도, 병역 기록도,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9년 전 이전의 기록이 완전히 비어 있어. 도훈은 동료 형사 박재호를 불렀다. 재호야, 이 사람 좀 봐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재호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흠주민등록번호는 정상인데 과거 이력이 텅 비었네. 개명했거나 아니면 신원 세탁? 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신원 세탁? 범죄 조직이나 도피자들이 쓰는 수법.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인데. 형, 이 사람 누구야? 내 여동생 약혼자. 재호의 표정이 굳었다. 그날 저녁 도훈은 주영석의 회사를 찾아갔다. 강남역 인근의 깔끔한 오피스텔 건물. 간판에는 브릿지테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도훈은 건물 로비에서 대기하며 영석을 기다렸다. 오후 7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주영석이 나왔다. 그는 직원 몇 명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 형님, 어떻게 이런 데까지. 주영석이 놀란 표호로 다가왔다. 도훈은 미소를 지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 커피 한잔 할까? 당연하죠. 근처 카페. 도훈은 주영석의 얼굴을 가만히 관찰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눈을 마주칠 때의 흔들림 없는 시선. 커피를 마실 때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연기였다. 전부 다. 영석 씨 유리한테 들었는데 회사 경영이 잘 되고 있다면서? 네, 감사하게도 투자 유치도 잘 되고 있고 곧 시리즈 A라운드 진행할 예정이에요. 대단하네. 근데 창업은 언제 했어? 2016년이요. 그 전에는 뭐 했어? 대학은 어디 나왔고? 주영석이 잠시 멈칫했다. 0.5초. 하지만 도훈은 놓치지 않았다.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고요. 졸업하고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몇 년 일했어요. 그러다가 창업했죠. 어느 회사? 맥킨지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메모했다. 맥킨지 근무 이력 확인 필요. 그나저나 형님, 사모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뵀을 때 정말 밝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도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언제 처음 만났어? 작년 봄쯤이요. 4월? 5월? 도훈은 아내의 사고가 난 날을 떠올렸다. 그해 12월 3일.
그렇다면 영석과 아내는 최소 7개월 이상 알고 지낸 셈이다. 자주 만났어? 매주 일요일마다 등산 갔으니까요. 근데 형님,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아니야. 그냥 아내 얘기가 나오니까 괜히 그렇네. 주영석이 도훈의 손을 꽉 잡았다. 9개월 전 장례식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형님, 힘내세요. 사모님도 하늘에서 형님이 행복하길 바라실 거예요. 도훈은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도훈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맥킨지 한국지사에 근무했던 직원 명단을 검색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주영석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도훈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명단도 확인했다. 1987년생 주변 학번. 역시 없었다. 이 새끼. 도훈은 주먹을 쥐었다. 학력도 거짓, 경력도 거짓. 그렇다면 이름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유리였다. 오빠, 영석 오빠가 오빠 만나고 정말 좋았대. 형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동받았다나 봐. 고마워, 오빠. 도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누구든 뭘 노리든 난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리고 도훈은 결심했다. 주영석의 과거를, 그가 숨기고 있는 진짜 정체를 파헤치기로. 형, 유리가 임신했어. 도훈의 뇌리에 재호의 말이 메아리 쳤다. 아니, 재호가 아니었다. 유리였다. 석 달 전 유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오빠 나 아기 생겼어. 도훈은 그날을 기억한다. 주영석에 대한 조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다. 신원 세탁, 거짓 학력, 사라진 과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유리의 배는 이미 불러오고 있었다. 오빠 제발. 영석 오빠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정말 잘해줘. 도훈은 반대했다. 격렬하게. 하지만 유리는 울었고 어머니는 손주를 사생아로 만들 거냐며 도훈을 압박했다. 결국 도훈은 무릎을 꿇었다. 알았어. 결혼해. 대신. 절대로 유리한테 상처 주지 마. 그랬다간 내가 가만 안 둬. 주영석은 그때도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유리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결혼식은 3주 뒤로 잡혔다. 유리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올리는 게 좋다는 주영석의 의견이었다. 임신 5개월이면 아직 괜찮아요. 드레스도 예쁘게 입을 수 있고요. 도훈은 매일 밤 주영석을 감시했다. 회사 출퇴근 시간, 유리와의 데이트, 주말 일정, 모든 것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석은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에게 다정했고 태교에 신경 썼으며 시어머니께 효도했다. 너무 완벽했다. 결혼식 전날 밤 도훈은 유리를 만났다. 유리야, 정말 괜찮은 거지? 오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유리의 눈은 맑았다. 거짓이 없었다. 도훈은 그제야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건 아닐까? 유리야, 행복해야 돼. 알았지? 응, 오빠도. 결혼식 당일 11월의 맑은 하늘 아래 강남의 한 웨딩홀은 하객들로 북적였다. 유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배 부분을 살짝 가린 A라인 드레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주영석은 네이비 턱시도를 입고 신부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훈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숙였다. 형님, 오늘부터 정말 가족이네요. 유리 잘 부탁해. 당연하죠. 오후 2시.
식이 시작됐다.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유리가 도훈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주영석은 신부를 맞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연기가 아니라면 진짜 사랑하는 걸까? 도훈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서약이 진행됐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 익숙한 문구들이 울려 퍼졌다. 신랑 주영석 씨,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신부 이유리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훈은 그것이 행복의 떨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리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유리야? 주영석이 황급히 유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유리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하객들이 술렁였다. 유리, 정신 차려. 도훈이 달려갔다. 유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119 불러. 빨리. 주영석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당황이 섞여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유리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도훈과 주영석, 어머니가 함께 구급차에 탔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도훈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치솟았다. 응급실 앞.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저요. 오빠예요. 환자분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도훈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 말도 안 돼. 유리는 건강했어요. 임신 중이긴 했지만 임신 중 스트레스나 과로가 심장에 무리를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부검이요? 주영석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부검 꼭 해야 하나요? 유리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아이까지.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태아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3일 뒤 장례식장, 또다시 검은 상복, 또다시 조문객들, 또다시 영정사진. 도훈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9개월 전 아내의 장례식, 그리고 지금 여동생의 장례식. 두 번째였다. 주영석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진짜 슬퍼하는 걸까? 도훈은 알 수 없었다. 장례식 둘째 날 밤 주영석이 도훈에게 다가왔다. 형님, 유리 화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 네. 임신 중이었고 스트레스 때문에 부검하면 유리 몸에 칼을 대야 하잖아요. 전 그게 싫어요. 유리를 편하게 보내주고 싶어요. 도훈은 주영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 속에서 도훈은 다시 한번 보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계산된 무언가를. 두 번의 죽음, 두 번의 우연. 하지만 형사에게 우연은 없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도훈은 유리의 집으로 향했다. 주영석과 유리가 함께 살던 신축 오피스텔. 아직 주영석은 회사 일로 밖에 나가 있었다. 도훈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유리가 생전에 준 스페어키였다. 오빠, 혹시 모르니까 하나 갖고 있어. 거실은 깨끗했다. 주영석답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다. 도훈은 침실로 향했다. 화장대 위에는 유리가 쓰던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침대 옆 협탁 위, 분홍색 비타민통, 프리미엄 산모 종합 비타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훈은 비닐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통을 집어들었다.
뚜껑을 열자 연한 핑크빛 알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게 뭘까? 도우는 비타민 통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영양제, 엽산, 철분제 임산부가 먹는 각종 약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약봉지가 도훈의 눈에 들어왔다. 흰색 봉지, 심장 강화제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 강화제? 유리는 심장에 문제가 없었다. 건강검진 결과도 정상이었다. 왜 심장 강화제를 먹었을까? 도훈은 그것도 함께 챙겼다. 다음 날 도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비타민과 약봉지를 제출했다. 재호야, 이거 정밀 분석 좀 부탁해. 비공식으로. 형, 무슨 일인데? 유리 누나 죽음이랑 관련 있어?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냥 확인 차원이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샘플을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형, 이거 심각한데.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우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디곡신 DIGOXIN 검출. 치사량 수준. 도운의 손이 멈췄다. 디곡신. 심장질환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지만 과다 복용 시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증상은 급성 심장마비와 거의 구별이 안 된다. 비타민 통에서 나온 거야? 응. 겉보기엔 일반 산모 비타민이었는데 성분 분석 결과 디곡신이 섞여 있었어. 그것도 한 알당 0.5mg씩. 하루 2알씩 먹으면 일주일 안에 치사량에 도달해. 도우는 눈을 감았다. 유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을 2알씩 먹었다. 주영석이 챙겨줬다. 그럼 심장 강화제는? 그건 진짜 심장약이 맞아. 근데 문제는 재호가 보고서를 넘겼다. 이 약은 디곡신 중독 증상을 일시적으로 숨기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유리 누나는 중독되고 있었지만 증상을 못 느꼈을 가능성이 커. 도훈의 주먹이 떨렸다. 이 개자식이. 주영석은 유리를 서서히 죽였다. 매일 비타민이라는 이름으로 독을 먹이고 심장약으로 증상을 감춰가며. 형, 그리고 하나 더. 재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형수님 서율 누나 부검 소견 다시 봤어. 유리 거? 응. 9개월 전 사고 당시 부검 기록. 당시엔 추락사로 결론 났지만 혈액 샘플이 아직 보관돼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분석해 봤는데 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디곡신 성분이 미량 검출됐어. 도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당시엔 산에서 자생하는 독초를 잘못 먹었을 가능성으로 기록됐어. 디기탈리스라는 식물에 디곡신 성분이 있거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건 식물이 아니라 정제된 약물이야. 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새끼가 유리도 죽였어. 형, 진정해. 아직 증거는 충분해. 디곡신, 2번의 죽음, 그리고 주영석. 재호가 도훈의 어깨를 잡았다. 형? 알아. 근데 지금 상태로는 기소가 어려워. 주영석이 직접 디곡신을 투여했다는 물증이 없어. 비타민 통에 지문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영장 청구해. 주영석 체포영장. 나도 도와줄게.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주영석은 완벽했다. 9년간 신원을 세탁하고 2번의 살인을 사고처럼 위장한 남자.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까? 그날 밤 도훈은 서율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다. 수첩, 사진, 그리고 작은 약봉지 하나. 이건 뭐지? 봉지 안에는 몇 알의 알약이 들어 있었다. 도훈은 그것을 빛에 비춰봤다. 연한 핑크빛. 유리가 먹던 비타민과
똑같은 색이었다. 도우는 전율했다. 서율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주영석. 그는 서율에게도 건강보조제라며 이 약을 건넸을 것이다. 그리고 서율은 산에서 쓰러졌다. 심장이 멎은 채로. 영석아. 도우는 이를 악물었다. 너는 내 가족을 2번 죽였어. 이번엔 내가 죽을 차례야. 도우는 노트북을 켰다. 주영석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회사 등기부,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SNS 활동, 심지어 쓰레기 배출 기록까지. 반드시 빈틈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도우는 하나의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주영석의 회사 계좌에서 3개월 전 한 제약회사로 500만 원이 이체된 기록. 회사 이름은 케미팜. 디곡신을 제조하는 회사였다. 한 번은 사고, 2번은 우연, 3번은 패턴. 그렇다면 5번은? 도우는 케미팜으로의 송금 기록을 시작으로 주영석의 금융 거래를 역추적했다. 그리고 하나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15년 1월 주영석이라는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기 직전 조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전 재산이 인출됐다. 금액은 2억 3천만 원. 조민준. 도우는 즉시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조민준. 1987년생. 2014년 12월 사망 신고. 사망? 그런데 사망 원일란은 비어 있었다. 도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조민준의 과거 주소, 가족관계, 혼인신고 기록. 그리고 발견했다. 혼인신고 기록 총 3건. 2011년 4월 배수진 1988년생. 2012년 11월 한미래 1990년생. 2014년 3월 오나영 1989년생. 도운의 손이 떨렸다. 3번의 결혼. 그리고 모두 이혼이나 사별 기록이 있었다. 재호야, 이 사람들 사망 기록 찾아봐. 배수진, 한미래, 오나영. 재호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었다. 형 3명 다 죽었어. 뭐? 배수진, 2011년 10월 자살. 한미래, 2013년 5월 교통사고. 오나영, 2014년 9월 급성 심정지. 도우는 날짜를 계산했다. 배수진 결혼 후 6개월. 한미래 결혼 후 6개월. 오나영 결혼 후 6개월. 전부 6개월 이내야. 재호도 눈치챘다. 형, 이거 연쇄살인이잖아. 도우는 더 파고들었다. 각 여성의 사망 당시 기록을 요청했다. 부검 소견, 경찰 보고서, 보험금 지급 내역. 배수진 2011년 10월 15일 사망. 사망 원인 투신 자살. 발견 장소 자택 아파트 옥상. 유서 삶이 너무 힘들다. 미안하다. 부검 소견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파열.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보험금 1억 원 수익자 조민준. 특이사항 사망 3개월 전 임신 사실 확인. 임신 4개월 차. 한미래 2013년 5월 22일 사망. 사망 원인 교통사고. 발견 장소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사고 경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트럭과 정면 충돌. 운전자 한미래 즉사. 부검 소견 다발성 외상. 혈중 수면제 성분 검출. 보험금 1억 5천만 원 수익자 조민준. 특이사항 사망 2개월 전 임신 사실 확인. 임신 3개월 차. 오나영 2014년 9월 8일 사망. 사망 원인 급성 심정지. 발견 장소 자택. 부검 소견 심장마비로 인한 급사. 특이 소견 없음. 보험금 2억 원 수익자 조민준. 특이사항 사망 당시 임신 5개월 차. 도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3명 모두 임신 중이었다. 3명 모두 결혼 후 6개월 이내 사망. 3명 모두 보험 수익자는 조민준. 그리고 서율. 결혼한 지 7년이었지만 등산 동호회에서 주영석 조민준을 만난 지 8개월 만에 사망. 보험금은 없었지만 도우는 서율의 통장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사망 2개월 전 서율은 5천만 원을 인출했다. 용도는 투자금. 투자금이라고? 도우는 유리의 통장도 확인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유리도 3천만 원을 인출했다. 주영석의 회사에 투자한다고 했다. 이 새끼 보험금만 노린 게 아니야.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결혼하고 임신시키고 돈을 뜯어내고 죽인다. 그리고 보험금까지 챙긴다. 도우는 주먹을 쥐었다. 그럼 조민주는 어떻게 된 거야? 2014년에 사망신고가 됐는데. 재호가 검색했다. 사망신고는 조민준 본인이 했네. 본인 스스로 사망신고. 신원 세탁이야. 도훈이 말했다. 조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죽은 걸로 만들고 주영석으로 새 출발한 거지. 그리고 또다시 여자를 찾기 시작한 거야. 그럼 형수님이랑 유리 누나는 4번째, 5번째 희생자야. 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호야, 조민준 이전 이름도 찾아봐. 이 새끼 2011년 전에도 비슷한 짓 했을 거야.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에 들어갔다. 그날 저녁 도우는 조민준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2009년 조민준은 박준호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2009년 7월 김소희 1987년생과 결혼. 2009년 12월 김소의 사망투신 자살. 보험금 8천만 원 수익자 박준호. 6명. 도우는 전율했다. 주영석, 아니 조민준, 아니 박준호. 이 남자는 최소 6명의 여성을 죽였다. 그리고 모두 같은 패턴이었다. 결혼 임신 돈 죽음 보험금. 도우는 휴대폰을 꺼내 주영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형님? 주영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영석 씨. 아니, 민준 씨. 아니면 준호 씨라고 불러야 하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주영석이, 아니, 조민준이 웃었다. 역시 형사시네요, 형님. 전화 끊지 마. 조민준. 도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선 이미 신호음만 울리고 있었다. 시발. 도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조민준은 자신이 발각됐다는 걸 알았다. 이제 그는 도망칠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여자에게 접근할 것이다. 도훈은 즉시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호야, 주영석 긴급 수배 넣어. 지금 당장. 알았어, 형. 근데 혹시 도주 우려 있어? 있어. 이 새끼 신원 세탁 전문가야. 다시 사라지면 못 찾아. 전화를 끊고 도우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다. 조민준의 패턴, 수법, 다음 행보.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결혼식 영상. 도우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다. 유리의 결혼식 영상. 웨딩 촬영 업체가 편집해서 보내준 것이었다. 영상을 재생했다. 행진곡이 흐르고 유리가 웃으며 버질로드를 걸었다. 주영석이 신부를 맞이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도우는 영상을 일시정지하고 하객석을 확대했다. 신랑 측 하객들. 약 30명 정도. 도우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살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지? 신랑 측 첫 번째 줄에 앉은 중년 부부.
주영석의 부모라고 소개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도우는 그날을 떠올렸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른, 우리 영석이 잘 부탁드립니다. 자상해 보이는 아버지, 따뜻한 미소의 어머니. 도우는 그들이 평범한 부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상했다. 주영석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도우는 영상을 돌려 부모의 얼굴을 캡처했다. 그리고 인터넷역 이미지 검색을 했다. 검색 결과가 나왔다. 배우 김태식 드라마 가족의 탄생 출연. 도훈의 심장이 뛰었다. 배우. 도훈은 김태식의 프로필을 클릭했다. 50대 중반, 주로 단역 배우로 활동. 최근에는 기업 행사, 결혼식 대행 등의 일을 한다고 적혀 있었다. 결혼식 대행? 도훈은 어머니 역할을 했던 여성도 검색했다. 역시 배우였다. 이름은 박영희. 프로필에 각종 행사 대행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미친 새끼가. 도훈은 즉시 김태식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태식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경찰청 강력계 이도훈 형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시간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일이신지. 11월 7일 강남 그랜드 웨딩홀에서 열린 결혼식. 거기서 신랑 아버지 역할 하셨죠? 아, 네. 누가 섭외했습니까? 그건 에이전시에서 연락 왔어요. 에이전시 이름이 뭡니까? 해피패밀리 에이전시요. 결혼식이나 행사 때 가족 역할 대행해주는 곳이에요. 도우는 메모했다. 그 에이전시 주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 김태식이 주소를 불러줬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결혼식에서도 같은 역할 하신 적 있습니까? 네, 몇 번 있어요. 요즘 1인 가구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분들이 많아서. 최근 23년 사이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5번? 6번? 도훈의 손이 멈췄다. 5번에서 6번. 그 중에 신랑이 주영석 또는 조민준이라는 이름을 쓴 적 있습니까?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같은 사람한테 2~3번 섭외받은 적은 있어요. 얼굴이 비슷해서 기억나요. 같은 사람. 도훈은 확신했다. 조민주는 매번 결혼할 때마다 가짜 부모를 고용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김태식 씨, 내일 경찰서로 출석 부탁드립니다. 진술 받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훈은 즉시 해피패밀리 에이전시를 검색했다. 홈페이지가 나왔다. 가족이 필요하십니까? 저희가 함께합니다. 행사 대행, 결혼식 하객, 부모님 역할, 친척 역할 등 모든 가족 연기 서비스 제공. 도훈은 홈페이지의 이용 후기 게시판을 클릭했다. 수십 개의 후기가 올라와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덕분에 완벽한 결혼식 올렸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Y. S. 작성일 2023년 11월 10일. 유리의 결혼식 3일 후. Y. S. 주영석. 도훈은 이를 악물었다. 조민주는 결혼식마저 완벽하게 위조했다. 가짜 부모, 가짜 친척, 가짜 친구들. 모든 것이 연기였다. 다음 날 오전 도훈은 강서구 오피스텔로 향했다. 해피패밀리 에이전시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의 여성이 나왔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도훈은 경찰 배지를 보여줬다. 서울경찰청 강력계 이도훈 형사입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은 없습니다. 다만 고객 한 명에 대해 확인하려고요. 주영석 또는 조민준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여성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객 이름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요. 도우는 영장을 꺼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1시간 후 도우는 에이전시의 고객 명부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했다. 주영석 2023년 10월 20일 결혼식 대행 신청 부모 2명, 친척 5명. 조민준 2021년 3월 15일 결혼식 대행 신청 부모 2명, 친구 3명. 박준호 2019년 7월 8일 결혼식 대행 신청 부모 2명. 도우는 명부를 더 넘겼다. 그리고 경악했다. 2018년, 2017년, 2016년 매년 비슷한 시기에 다른 이름으로 신청된 기록들. 총 8건. 유리뿐만이 아니었어. 도우는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도 아니야. 이 새끼 10년 넘게 이 짓을 해온 거야. 그는 이미 다음 희생자를 찾았다. 도훈이 해피패밀리 에이전시의 명부를 분석하던 중 재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형, 주영석 찾았어. 아니, 정확히는 주영석이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찾았어. 누구? 정지연. 35세. 강북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그리고 재호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임신 3개월 차야. 도훈의 얼굴이 굳었다. 확실해? 응. 주영석 명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추적했어. 최근 한 달간 산부인과 5번 방문, 산모용품 구매, 그리고 이틀 전엔 혼인신고서까지 발급받았어. 또 시작됐어. 도훈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이 사는 곳 주소 알아? 마포구 연남동. 주소 보낼게. 고마워. 그리고 주영석 위치 추적 가능해? 휴대폰 꺼놨어. 마지막 위치는 어젯밤 강남역 인근. 도훈은 이를 악물었다. 조민주는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음 희생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미친 새끼. 다음 날 오전 도훈은 강북의료원 산부인과를 찾았다. 접수처에서 정지연 의사의 진료 시간을 확인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도훈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다. 오후 2시 10분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복도를 걸어왔다. 짧은 단발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그녀가 정지연이었다. 도훈은 그녀가 진료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환자들이 차례로 들어갔다 나왔다. 도훈은 마지막 환자가 나간 뒤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이세요? 예약은? 도훈은 경찰 배지를 꺼냈다. 서울경찰청 강력계 이도훈 형사입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정지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의 약혼자 주영석에 관한 일입니다. 정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영석 오빠가 무슨 일이 있나요? 도훈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선생님, 주영석의 본명이 조민준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조민준? 무슨 말씀이세요? 영석 오빠 이름은 주영석인데. 아닙니다. 그는 신원을 세탁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첫 번째 여성이 아닙니다. 도훈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배수진, 한미래, 오나영, 서율, 유리. 5명의 여성 사진과 사망 기록. 이 여성들 모두 주영석 아니 조민준과 결혼했거나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임신 중에 사망했습니다. 정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 여동생도 이 명단에 있습니다. 도훈은 서율과 유리의 사진을 가리켰다. 선생님도 지금 임신 3개월이시죠? 그리고 최근 주영석이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권했습니까? 정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산모용 종합 비타민이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도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비타민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있어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디곡신이라는 독극물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지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안 돼, 이럴 리 없어요. 영석 오빠는 날 사랑해요. 우리 아기도 정말 좋아하고. 선생님,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선생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정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나가주세요. 전 당신 말 못 믿겠어요. 도훈은 진료실을 나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정지연을 지켜봤다. 오후 6시 정지연이 병원을 나왔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고 연남동으로 향했다. 도훈도 뒤따랐다. 정지연의 집은 4층짜리 빌라였다. 도훈은 차에서 내려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지연이 다시 나왔다. 손에는 분홍색 비타민 통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도훈을 보자 멈칫했다. 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선생님 안전을 확인하려고요. 정지연은 비타민 통을 내밀었다. 이거 정말 독이 들어있어요? 국과수에서 분석해봐야 확실하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정지연의 손이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아요. 영석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그때였다. 정지연의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에 난 멍자국이 드러났다. 도훈이 그것을 가리켰다. 그 멍은 뭡니까? 정지연이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영석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부딪혀서. 도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선생님은 의사십니다. 그 멍이 어떻게 생긴 건지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정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 번만이었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영석 오빠가 화를 냈어요. 준비가 안 됐다고. 근데 곧 사과했고 그 뒤론 정말 잘해줬어요. 그래서 넘어가셨군요. 도훈이 말했다. 선생님, 폭력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주영석은 아니 조민주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의 돈과 목숨을 노리는 겁니다. 정지연이 주저앉았다. 비타민 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떡해요. 저 정말 사랑했는데. 도훈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협조해 주세요. 그래야 주영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정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뭘 하면 되죠? 도훈은 비타민 통을 집어들었다. 일단 이걸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주영석에게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해 주셔야 합니다. 비타민도 계속 먹는 척 하시고요. 그럼 제 몸은 먹는 척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실제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사람 꼭 잡아주세요. 도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약속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살인.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정지연의 협조로 작전이 시작됐다. 도훈과 재호는 정지연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 3대를 설치했다. 거실, 침실, 그리고 주방. 정지연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다. 무서우시죠? 도훈이 물었다. 정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무섭긴 하지만 더 이상 다른 여자가 희생되는 건 막아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즉시 연락하세요. 저희가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3일 후 주영석이 정지연의 집에 나타났다. 카메라가 그를 포착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지연아, 나왔어. 정지연이 거실에서 나와 그를 맞았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회사 일이 좀 밀려서. 미안. 주영석이 쇼핑백을 내밀었다. 산모 보양식 사왔어.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줄게. 고마워, 오빠. 정지연은 연기를 했다. 사랑하는 연인처럼.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주영석이 국을 떠서 정지연 앞에 놓았다. 많이 먹어. 우리 아기 건강하게 키워야지. 응. 정지연이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먹는 척했다. 사실은 입에 머금었다가 냅킨으로 뱉어냈다. 미리 연습한 대로. 주영석은 눈치채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주영석이 비타민통을 꺼냈다. 오늘 비타민 먹었어? 아침엔 먹었는데 저녁엔 깜빡했네. 그럼 지금 먹어. 꼭 하루 2번 먹어야 돼. 주영석이 알약 2개를 꺼내 정지연에게 건넸다. 정지연은 물컵을 들고 약을 입에 넣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혀 밑에 숨겼다. 잘 먹었어? 응. 주영석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30분 후 주영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정지연은 재빨리 입안에 알약을 뱉어내 휴지에 싸서 숨겼다. 그리고 주영석의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정지연은 스마트워치로 사진을 찍었다. 파일 안에는 여러 여성의 사진과 프로필이 있었다. 다음 타깃 리스트. 정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 외에도 5명의 여성이 더 있었다. 나이, 직업, 재산, 건강 상태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지연은 황급히 파일을 제자리에 넣고 소파에 앉았다. 주영석이 나왔다. 뭐해? 아니, 그냥 TV 보고 있었어. 주영석이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지연아. 응? 우리 언제 혼인신고할까? 정지연의 심장이 뛰었다. 갑자기 왜? 그냥 빨리 내 남편이 되고 싶어서. 주영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지연은 그 손이 차갑다고 느꼈다. 오빠,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근데 부모님께 인사도 아직 안 드렸잖아. 부모님? 주영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응. 오빤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아직 안 알려줬잖아. 아,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다음에 같이 가자. 지방 어디? 부산. 정지연은 속으로 기록했다. 거짓말. 부모님은 결혼 대행 배우. 그래, 알았어. 일주일 후 결정적 순간이 왔다. 주영석이 정지연에게 보험 가입을 권했다. 지연아, 혹시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아니, 왜? 만약을 위해서. 우리 아기도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게 좋잖아. 그게 무슨. 지연아, 세상엔 예상 못할 일이 많아. 나도 전 아내를 아니, 미안. 괜한 얘기했네. 정지연은 숨을 참았다. 전 아내. 주영석이 처음으로 과거를 언급했다. 오빠, 전 아내가 있었어? 주영석이 잠시 침묵했다. 응, 오래전에. 사고로 세상 떠났어. 언제? 9년 전쯤. 거짓말이었다. 9년 전이 아니었다. 9개월 전 서율. 그리고 3개월 전 유리. 정지연은 연기를 이어갔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응. 그래서 보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지연아, 우리도 하나 들어놓자. 수익자는 서로로 하고. 수익자? 정지연은 그 단어를 똑똑히 기억했다. 알았어, 오빠. 내일 같이 가자. 주영석이 환하게 웃었다. 다음 날 도훈과 재호는 움직였다. 주영석의 오피스텔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했다. 냉장고 냉동실 깊숙한 곳, 작은 비닐봉지 안에 든 흰색 가루, 국과수 분석 결과 디곡신 원액,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는 USB가 나왔다. 안에는 6명의 여성 사진과 상세한 살해 계획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도훈이 말했다. 체포는 신속하게 이뤄졌다. 주영석이 정지영과 보험 상담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들어서는 순간 도훈과 형사들이 나타났다. 주영석, 살인죄 및 살인예비죄로 긴급 체포한다. 주영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역시 형사님이네요. 멋있어요. 도훈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닥쳐. 주영석이 정지연을 돌아봤다.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내가 사랑한 여자는 죽어도 내 거야. 정지연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사랑한 건 여자가 아니라 돈이었어. 그리고 난 절대 당신 거 아니야. 주영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6개월 후 법정. 피고인 조민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유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배수진의 어머니, 한미래의 오빠, 오나영의 동생. 그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도훈은 방청석에 앉아 판결문을 들었다. 그의 옆에는 정지연이 있었다. 형사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용기 내주신 덕분입니다. 조민준이 법정을 나가며 도훈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도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며칠 후 도훈은 서율과 유리의 묘 앞에 섰다. 유라, 유리야. 도훈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끝났어. 그 사람 잡았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희생되지 않아.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흩날렸다. 도훈은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편히 쉬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 후 정지연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도훈은 그 아이의 대부가 되었다. 조민주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추가 피해자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도훈은 여전히 형사로 일하며 연쇄살인 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거짓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